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최저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란의 보고서를 발간한 KDI 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강판권의 나무 철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나라당 매크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이 해임된 이유, 그리고 앞이 깜깜한 YTN, 그리고 뉴시스에서 벌어진 남경필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여름철 미쳐 날뛰는 악취와 찌든 때, 기름때 등 오만방자한 주방의 적폐 세력을 일거에 뿌리 뽑기 위해 그 이름도 유명한 아스토니시 주방세제 4종 세트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홈쇼핑 매출액 200억 돌파 브랜드며 네이버 쇼핑 1위 주방세제이자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 등 58개국 수출에 빛나는 아스토니시 주방세제만 있으면 확실한 주방 청소는 물론 천연 성분과 식물성 성분으로 사람에게는 더욱 안전할 것이라며 김용민 동지께서는 마치 뉴스 공장이 망하기라도 한 듯 기뻐하시었다. 매일매일 새것처럼 살균 세척이 가능한 아스토니시 주방세제를 구입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7일) 목요일입니다. 5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지요. 여론조사를 보면 현 경기도 교육감인 이재정 후보가 1강인 것 같은데요. 뒤쫓는 송주명 후보와 보수 쪽 임혜규 후보의 지지율은 춤을 춥니다. 바짝 따라붙는 것도 있고 뒤처지는 것도 있고 말이죠. 자, 선거 종반전 판세 가늠하기 힘든데요. 아직 누구도 압도적 승기를 잡았다고 말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민주진보 단일 후보임을 자임하며 이재정 후보에게 도전하는 송주명 후보.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재정 후보가 승기를 잡고 교육감 재선에 성공할까요? 송주명 후보 만나봅니다. 송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민주진보 후보를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우리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완벽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송주명 후보님,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은 완전히 박스권 안에 가둬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거의 지금 오차권 안으로 지금 진입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느낌이 그러시군요. 예, 터닝 포인트 잡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터닝 포인트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부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여러 현장에서의 느낌이라든지 네. 선거 전략상의 접점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감안해서 판단해 보면은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정 후보와의 단일화는 이제 없는 거지요? 아, 그분과는 사실은 단일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재정 교육감님을 교체하러 선거전에 나온 거지 이재정 교육감님과 단일화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재정 후보와 이렇게 저렇게 또 토론할 기회도 있으셨고 그럴 텐데 경쟁 상대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4년 경기교육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성찰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성찰을 안 한다. 구체적인 공약이라든지 이후에 교육감으로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모르는데 네. 줄곧 잘하셨고 또 그걸 지속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남는 답은 역시나 이 교육감님은 바꿔드리는 게 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본인은 지금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송주명 후보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 일단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요컨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하셨을지는 모릅니다.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그런데 막상 그분은 제가 뵙기에는 상당히 구시대적인 그냥 어른입니다. 자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밀어붙이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어디가 아픈지 또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챙기지 않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교육 수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더 열린 길을 가지고 깊게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실제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현장의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짜 꼼꼼하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스타일이 예전에 제야 정치가라고 그럴까요? 꼭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어쨌든 현재의 우리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리더십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 분이라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인터넷에서 도는 웹자보를 보니까 전국의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해서 나온 것들을 보니 경기교육감은 이재정 후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참 그게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을 뭐 보면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그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참 잘 알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버전이라기보다는요. 예. 원래 각 지역의 어떤 진보적인 시민사회 또는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선거 공보 일정하게 중앙선관위에 그 승인을 거쳐서 등록하는 공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진보교육감 후보 지도가 있죠. 예. 그 진보교육감 후보 지도에는 경기는 엄연히 저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예. 이재정 교육감이 뭐 김어준 팟캐스트죠. 그 구체적인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자체 제작한 어떤 자작 버전의 진보교육감 후보 지도.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짝퉁 버전의 진보교육감 후보 지도를 축축축 퍼뜨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있어야 될 저를 빼버리고 예. 이재정 이름 삭제를 거의 적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걸 보면은 가슴이 씁쓸해요. 우리 경기 교육을 좀 책임지는 큰 어른으로 믿었던 분이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니까 경선을 거부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예. 다급하기는 굉장히 다급했는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좀 정도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정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급하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네. 그냥 선거 때 이렇게 그냥 마구 퍼뜨리는 일단 어떻게든 스스로가 좀 이겨야 되는 그런 선을 지키고 보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좀 씁쓸합니다. 이거 교육의 일종인데요. 이 선거도요. 네. 이재정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바짝 따라붙은 것도 있고요. 조금 멀찌감치 거리를 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여하간 좀 이재정 후보와는 뭐 이제 가장 강력한 맞상대로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정의 교육은 뭐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좋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아, 그런가요? 아닙니까? 저는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이재정 교육감 리더십의 핵심은 예. 구시대적인 정치인 교육감이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은 뭔가 진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행동 스타일은 전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정 교육감님과 어떤 것을 뭐 사전에 약속했다니 뭐 그래가지고 뭐 한번 보자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예. 아마 4년 임기 중에서 못 뵀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대단히 여러분들을 제가 뵀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뵙기 어려웠던 교육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님이라든지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챙겨서 거기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감이 나가시면은 그 자리는 관료주의, 일방적인 통제행정 이런 것들이 자리 잡습니다. 네. 관료주의와 통제행정이 있게 되면은 학교 현장은 아무런 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고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피해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버립니다. 이것이 있다 보면은 사실은 말은 이재정 후보도 혁신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혁신교육의 기본적인 본질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질식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이재정 후보가 교육감이던 시절에 그렇게 보였던 불통, 비민주성 요게 지속되는 한 사실은 혁신교육은 가짜다. 말만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상곤 혁신교육의 초안을 만든 사람이 나다 이렇게 지난번에 송주명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 혁신교육이든 뭐 수월성 교육이든 간에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돼야 한다는 거는 사실 경기도 상당수 학부모들의 또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 민주진보 교육감이 나오면은 학력이 떨어진다 이런 마타도를 퍼뜨리는 보수 후보들도 적지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임모 후보죠. 그런데 그런 학력 개념은 사실은 구시대적인 학력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암기 주입식 학력 개념이고 암기 주입된 단편 지식에 근거한 문제풀이 교육 또 거기에 따르는 시험 이 시험 점수에 의한 학력 측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학교 교육의 혁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진보 교육 또는 혁신 교육에 있어서도 예. 공부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공부의 프레임을 바꾸자 요겁니다. 예. 예를 들면 공부의 프레임 이것은 학력에 대한 개념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전은 암기 주입식이었는데 이걸 스탑시키고 대신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재능, 그다음에 이 아이들 각자가 갖고 있는 서로 다름 이 부분들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이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른 측면들을 다 잘라서 똑같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독립적인 가치와 생각을 키워주는 교육 이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의 격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들을 몇 단계 선진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과제를 가장 중심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정 교육감도 나도 그런 지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요, 사실 제가 그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은 창의 지성 교육이라고 해서요. 2011년부터 제가 김상곤 교육감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 경기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정착시켜서 쭉 노력을 해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진도의 한 70% 정도까지는 이미 실험되고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님 2014년도에 교육감 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이 창의 지성 교육을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의 지성이 아니라 그래서 지를 지워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창의성 교육이 됩니다. 창의성 교육과 창의 지성 교육은 굉장히 거리가 꽤나 멀어져 버립니다. 창의 지성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독립적 생각,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을 하자면 깨어있는 시민의 깨어있음, 이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이것을 저 송주명이 확실하게 지향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이재정 교육감님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일부의 편린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세월호 참사가 나고 이제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재정 교육감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와 경기 교육이 무관하지 않은데요. 자, 근데 그동안에 이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교실을 이제 기억 교실로 만드는 문제라든지 여러 이제 뜨거운 현안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재용 교육감님이 꼭 그랬어야 됐는지 사실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교육감이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 생명에 가장 최악으로 경시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학교 안산의 단원고와 연관돼서 말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4.16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진짜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세월호의 흔적들, 4.16의 흔적들 이 부분들을 단원고등학교라는 이 학교 영역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 단원고를 그 기억의 장소로 예. 정확하게 복원하고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었다고 저는 보고 이재정 있습니다. 교육감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런데 기억교실을 사실은 거기에서 존치시키지 않고 아이들의 교실을 그 부분들을 지금 안산교육지원청으로 빼버려서 기억교실을 그쪽에다 따로 이제 재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나는 좀 아쉽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4.16 교육과정이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4.16의 기본 정신을 교육체제에 올바로 반영을 해서 진짜 인간 생명과 안전의 가치라고 할까요? 이것을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이념으로 만들 줄 알았더니 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그냥 번지르란 그 4.16 교육과정이라는 말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별로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과연 이 4.16 문제에 대해서 이재용 교육감님이 무엇을 했는지 나는 상당히 깊게 지금 되묻고 싶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과정 속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든다. 이 약속을 우리 가족들에게 하셔서 아마 이 부분들은 예산도 확보하고 쭉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의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재용 교육감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면은 네. 사실은 세월호가 이야기한 문제라든지 4.16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되는 4.16의 정신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은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지점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민주시민교육원 예.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감이 되면 유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혼탁스러운 마타도를 또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이 그나마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책임 있게 그 부분들은 그대로 구현을 하겠고요. 그 위에서 사실은 보다 더 나아가서 4.16의 기본 정신을 우리 교육에 보다 더 깊게 또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저는 더 진취적으로 고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거 막판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권자들에게 이렇다 할 선거 공약이나 혹은 경기 교육의 미래 비전 제시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예, 저는 5가지 정도 비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이 혁신교육에서 확실하게 공부의 프레임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주입식 예컨대 지식전이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스탑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의 생각, 재능, 다름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시키자. 즉 창의지성 교육으로 지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예. 이건 교육 내용을 대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걸 하려면은 학교가 몇 가지 측면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학교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공간,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재편성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들은 학교 운영, 그 다음에 학생 생활,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거고요. 예. 그리고 학교의 결정 과정 자체를 교육 주체단한테 넘겨줄 겁니다.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세 번째 포인트는 학교에서 완전하게 아이들을 키워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고등학교까지
안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학부모님들한테 확 다가가는 그런 공약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세 번째 공약이고요. 네 번째 공약은 가장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다. 아까 제가 4.16 세월호 이 문제도 말씀드렸고, 생명 그리고 또 인간이 가장 존중되는 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방향이 있는데, 다섯 번째 공약은 노동이 존중된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 선생님들, 교육을 위해서 일하지만 지금까지는 완전히 무시당해왔던 존재들입니다. 예. 그런데 학교는 인간을 키워내는 곳이다. 인간을 키워내는 곳이 가장 비인간적인 곳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서 노동과 인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시되는 그런 공동체로 좀 재편성돼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뭐 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경기도 교육이 사실 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 아니겠어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요. 자, 송주명 후보님, 혁신교육 제대로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공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이번에 진보 교육감 뭐 누가 되든지 간에 하여간 확실한 교육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다음에도 과연 선택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절박감 때문에 이번에 제가 나서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재정 교육감이 되면은 다음에 위태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혁신교육의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에서 혁신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 그 혁신교육의 원칙과 가치를 살리는 그런 교육 행정이 바로 세워져서 바로 이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혁신교육 위기가 더욱더 심화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이재정 교육감으로 안 되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54세입니다. 연뜻 보면 54세가 뭔지 없냐 이러는데, 지금 우리 교육에서는 54세 그러면 젊은 교육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젊지만 제가 2009년부터 혁신교육의 전반을 설계해온 그런 경험들이 있고, 네. 혁신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철학과 같이 혁신교육의 지향, 목표를 살려내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지속성 있는 진보 교육을 위해서 나섰고, 이번에 교육감을 바꾸지 않으면은 다음엔 위태롭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시게 됐다라는 말까지 듣겠습니다. 자, 경기도의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인 송주명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람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광장.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조작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도 매크로를 이용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론조작에 나섰던 조직원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영입됐으며 이러한 과정을 친박계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 종합상황실장 박철환 씨의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예. 그 2012년 당시에 그 불법적인 그 온라인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 그 BH 홍보수석실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지금 점조직처럼 일하던 이 매크로 작업팀들 중에 네. 일부가 청와대까지 들어갔다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예,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지선 때도 예. 그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 들어갔습니까? 공식 행정관 내지는 행정요원 내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중에 혹시 이름을 얘기하실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뭐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다? 그러면은 뭐 국정농단 당시에 네. 그 태블릿 PC 관련돼 있었던 김한수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친구도 핵심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김한수 씨 같은 사람들.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한 최소 4-5명입니다. 4-5명이 선거 때 매크로 돌리다가 청와대까지 따라 들어가서 홍보수석실에서 근무를 했다. 이들이 그다음 총선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매크로 작업, 여론조작 작업을 지시했다,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으로서는 관여를 했다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네. 뭐 이야기가 일파만파네요. 지금 2006년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엔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2006년 전일 수도 있고 2007년도에 댓글 작업을 했었다는 사람들도 제가 종종 봤었거든요. 이정현,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죠? 2012년에는? 그 당시 대선 때는 공보단장이었죠. 네. 이정현, 네. 그 당시 공보단장 이정현 의원. 예. 네. 그리고 2014년 그 지선 때도 그런 걸 자기 몰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절반 정도는 맞다고 봅니다. 그분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는 기술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술을 몰랐다는 의미의 몰랐다 할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반 정도는 믿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이렇게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다는 말씀. 이정현 의원이 많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것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제주도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가 초박빙인 것으로 나왔고 골든 크로스도 가능해 보인다, 이런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민주당 후보가 선두고지를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제주도는 사흘 안에도 판세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짚은 것인데요.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입니다. 제주도는 이 5월 초 그리고 5월 하순 6월 지금 이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난 이후에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의 어떤 판세 흐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또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 문대림 후보가 상당히 선전하는 좋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 5월 중순경에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원희룡 후보 쪽으로 언더독 이펙트 이 동정 여론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얻어맞는 거 봐라 이러면서 원희룡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였는데 이제 깜깜이 기간 직전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상당히 접전하는 초접전 가장 접전하는 지역이 지금 제주 지역입니다. 지금은 다시 또 붙었습니까? 네, 약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뭐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해볼만하다, 깻잎 차이다 이런 어떤 평가들을 민주당에서 이 제주 지역의 지도부들이 많이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층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한테 갔습니다. 인물이 더 낫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인물론 이게 때문에. 막판의 관건은 뭐냐면 그 지지층들을 이탈한 세력들을 얼마나 설득해내낼 수 있냐. 이게 지금 제주 선거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사실 제주도는 제주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스스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선호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돼서 스스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섬에서는 그런 인식이 그렇죠. 굉장히 그런데 제주도는 벨트 선거입니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2, 3일 안에도 판세가 바뀔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쉽게 예측할 수가 없고 2, 3일 동안 이번 주 주말을 거치면서 판세가 거의 결정이 되지 않을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확 좁히고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뒤집힐 수도 있고.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문건 410개 가운데 약 100개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코드를 맞추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장 민감한 문건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나머지 문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과 진행자 최강욱 변호사의 대담 들어보시죠. 양쪽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대법관 증언론 하도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사건이 폭증해서 업무 분담이 너무 중하니까 사건을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좀 업무 경감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일종의 상고법원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고법원은 웃기고 있네라는 표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반응이 온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VIP 보고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용어 창조경제라는 표현까지 쓰고 또 이제 대법관 증언론이라는 게 이제 늘게 되면 대법관이 늘게 되면 진보적인 대법관을 균형 잡히게 구성을 해라라는 사회 각계 여론이 곧 대법관 증언론의 본질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을 피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게 됐고 심지어 이 문건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양승태의 대법원장의 운영 방안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지향점이 동일하다. 네. 국가관과 국정 세력이 서로 유사하다. 아유. 이 정도 가면 거의 막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목을 보고 저는 참 기가 막혔던 게 창조 경제를 위한 사법 한류 추진. 야,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의원님 이 BH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 중에 내용을 보면요. 단순한 소극적 암묵적 지지가 아니라 앞에서의 세부 아이템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극적 참여 및 지원 활동을 기초로 한 국정협조 이렇게 써놓고요. 세부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KTX 해고 승무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같은 사례들이라는 건데 이렇게 이런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국정에 협조하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노골화된 문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특조단이나 그
그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의 입장은 이거를 미리 이렇게 염두에 두고 판결을 한 게 아니라 판결이 나온 거를 가지고 모아가지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편이 더 맞다고 보세요? 저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우리 최광욱 변호사님이 언급한 KTX 여승무원 사건은 1, 2심이 확고하게 KTX 승무원으로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대법원에서 전격적으로 뒤집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네. 하나는 지금 현재 서울지방법원장인 민중기 법원장, 당시의 고등부장 판사가 네. 전교조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역시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판결에 대법원 주심 대법관이 고영한 대법관입니다. 네. 현재도 임기 중에 계신 현직 대법관인데요. 네.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재판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이것을 파헤치는 것이 저는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이다. 네. 예. 자, 또 민감한 부분이요. 그 언론기관을 언급한 문건 제목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상 처장은 특정 언론기관인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뭐 이런 228개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이라서 공개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네.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민감한 것들만 지금 뒤로 더 남겨놨습니다. 네. 이미 너무너무 민감한 것들이 이미 공개됐습니다만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이 더 폭발력이 클 겁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종의 언론기관, 특히 보수적 언론기관을 일종의 활용하는 일종의 대응 전략 같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네. 모 부장판사가 언급했듯이 아시다시피 그 방응모라는 조선일보의 사주였죠. 네네. 이분의 친일 반민족행위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이 사건이 계류 중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재판의 결론과의 연관성. 네. 또 하나는 보수적인 언론들을 통해서 소위 우리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회장을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판사들을 일종의 비난하고 네. 한쪽으로 여론몰이를 하는데 활용했다. 이런 것이 저는 공개된다면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반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 살림을 들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자유한국당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5년 동안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하는 바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나는 이 대통령은 금년 연말 가기 전에 나라 전체가 거덜날 수도 있다. 반면 홍준표 대표는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살림을 좀 살려놨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에 CBS 노컷 뉴스가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국가 채무 현황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채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엔 5년 동안 약 133조 원, 이명박 정부 때는 134조 원의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가 가장 많이 늘어난 때는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국가 채무가 137조 원 증가한 겁니다. 한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 수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통합재정 수지의 적자 액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실업률이나 고용률에서도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 나쁘다는 지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실업률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높았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1월보다 낮아진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 지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낮아졌던 고용률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노컷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고 못 박았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여름에도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한다고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1566-7871. 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1566-7871 1566-7871. 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최근 며칠 동안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됐던 KDI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KDI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죠.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기재부 산하에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저는 이곳의 연구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KDI 유명하죠. 네, 지금이야 뭐 진보 정부가 들어섰지만 KDI가 1971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까지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면서 진보 정부 시기를 거친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보수적인 색채를 띄워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넘었어도 연구자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KDI의 연구 성격이 보수적이에요.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의 연구를 일단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주장과 일치하는 보고서를 내더라도 인용을 하지 않아요. 이 연구의 진정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KDI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건 좀 정말 심각하게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매우 핫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실험을 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KDI뿐 아니고 그 어떤 경제학자들도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예.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크게 감소한다라고 주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할 때에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정의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KDI 보고서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심각하게 비겁해요. 그 KDI 보고서를 본 대부분의 언론이 KDI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고용이 최대 14만 명이 감소하고 앞으로 고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조선일보는 32만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를 훨씬 더 늘려가지고 최대치를 잡은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당연히 논란이 크게 되죠. 지금 최저임금 가지고 논란이 한참인 상태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이런 보고서를 내면 당연히 크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크게 보도될 줄 몰랐어 라고 말하면 거기서부터 코미디인 거고요. 연구원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지하게 크게 보도가 되니까 이튿날인 5일에 KDI에서 수습을 합니다.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니 그 보고서 작성자가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이라는 분이던데
나는 최저임금을 높이면 고용해 준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발을 빼더라고요. 언론이 왜곡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문일답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자가 4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향후 고용 감소 전망에 대해 최대의 수치, 최악의 시나리오를 잡은 셈인데 그 답이 맞다.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영향은 일체 다 빼놓은 것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일자리 안정자금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외부 변수를 다 뺐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논리로 최저임금 등 소득을 높이면 내수 증대로 인해 고용 증가로 간다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 효과 역시 감안하지 않은 것인가? 이 질문에 감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빼고 봤을 때 이론상 가능한 최대치를 말한 셈인 건가? 그렇다. 우리가 이론적 문헌을 통해 분석했을 때 금년도 효과를 한 3에서 8만여 명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면 3만 명도 안 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여러 보완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려되는 것으로 향후 9만 명, 14만 명 고용 감소 효과를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냐하면 이미 산입범위를 넓힌 데다가 각종 보완 조치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다시 질문자가 만약 정부가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금보다 축소된 규모라도 개입하겠다는 신호만 보내면 고용 감소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 하니까 대답이 맞다 이겁니다. 다시 질문자가 다수의 언론은 8만 명, 14만 명이 해고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기자 브리핑에서도 예측일 뿐이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보도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담스럽다. 언론 헤드라인에 금년도 8만 명 고용 감소한다고 뽑았더라. 그렇게 기사를 쓰면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올해 8만 명 일자리 감소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걸 아는 사람, 전문가들은 누구도 내 말을 안 믿을 것이다. 금년도 나온 고용 영향 효과는 이미 수치적으로 다 나온 것이다. 금년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건 누가 봐도 숫자가 딱 나왔다. 더 왈가왈부할 것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고용 감소가 없었다는 것은 팩트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고용정보원도 3월까지 통계를 보면 고용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모든 통계가 그렇게 나온다. 금년도 효과가 어떻고 하는 것은 답이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에 고용 감소가 없었다는 언급도 있지 않나. 그것은 팩트다. 결국 기자들이 내 보고서를 안 믿은 것밖에 안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얘기는 이미 산입 범위가 확대됐고 최저임금 범위도 현실적으로 서로 협상해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고용 감소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 내용을 검토 분석한 결과로 봐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근데 다 들으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 말은 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서를 썼는데 언론이 왜곡을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비겁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보기에 이건 언론이 왜곡한 게 아니에요. 그 보고서 원본을 보면요. 제목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돼 있고 보고서 첫 줄이 엄청나게 크게 따옴표를 치고 보고서 주제를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 문장이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고용 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기가 적었어요. 이게 본인이 쓴 요약입니다. 이건 결국은 속도 조절하자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자가 소신에 따라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좀 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반론이 나오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언론이 왜곡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많이 곤란한 거예요. 예. 둘째로 이 보고서에 보면 연구자도 인정을 해요. 정부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영향 등등 정부의 정책 같은 외부 변수를 다 빼고 연구를 한 거다. 그래서 8만 명이니 14만 명이니 이런 수치가 나왔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등 외부 변수를 집어넣으면 고용 감소는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본인도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애초에 연구를 할 때 외부 변수를 넣고 연구를 했어야죠. 그렇죠. 왜 외부 변수를 다 빼고 연구를 한 다음에 8만 명, 14만 명 고용 감소한다라는 말을 적은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건 외부 변수를 뺀 거라 믿을 만한 수치가 안 돼요. 그걸 8만 명, 14만 명 감소라고 제목을 뽑은 언론이 나쁜 놈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제학계에 떠도는 오랜 농담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무인도에 왜 물리학자, 화학자, 경제학자가 표류를 했는데 캔이 하나 떠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물리학자는 뭐 힘을 가해서 캔을 깨자고 하고 화학자는 가열을 해서 캔을 녹이자고 하는데 경제학자는 우리 이 무인도에 캔 따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뭐 이런 짓을 한다고 제가 우스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학자들이 통계를 다룰 때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외부 변수가 다 없다고 가정하자 이러고 연구를 해요. 이번 KDI 연구도 문재인 정부의 고용 안정 대책 등등을 다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면 없다고 가정하지 말라고요. 있잖아요. 있는 걸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해야지 왜 없다고 가정하라고 연구를 합니까? 그런 거 다 고려하면 연구가 너무 복잡해지고요. 어렵고요.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경제학 박사 자리 준 거고요.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서 국책 연구기관 만들어서 월급 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논쟁적 주제를 다루면서 지 멋대로 외부 변수를 다 빼고 엉터리 결론을 도출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예. 셋째, 제가 이 보고서를 본 게 5일이었는데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미국하고 헝가리의 함수를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아니 왜 미국하고 헝가리를 끌어다 쓰지? 미국하고 헝가리가 한국하고 비슷한가?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제노동기구 ILO의 고용정책국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ILO의 국장이 되신 분인데 이상원 경제학 박사가 KDI 보고서를 보고 페북에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네바에 있는 ILO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상원 박사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문제의 상관관계를 다루는데 그 기준으로 헝가리와 미국의 고용 함수를 갖다 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건 그 나라의 특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외국의 사례를 쓰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KDI 보고서는 특히 미국 고용 함수를 중대하게 다루는데 이상원 박사 말이 그 논리대로 하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는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이 거의 안 줄어든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영국하고 프랑스 함수를 꺼내서 쓰면 된다. 요거 적용해보면 한국은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이 거의 안 준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최저임금 찬성하는 찬성론자들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아무리 자기한테 유리해도 영국이나 프랑스 통계를 옮겨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원래 고용과 임금 관계는 다른 나라 걸 인용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원 박사가 페북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렇게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했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으로 결론 내었다. 여기에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구를 발표했냐는 거죠.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저도 이상원 박사 의견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반박에 KDI가 재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아주 비겁한 쓰레기를 지금 내놓은 겁니다. 아, 쓰레기도 보통 쓰레기가 아니라 비겁한 쓰레기. 예. 비겁한 쓰레기인 거죠. 전문가인 양 하면서 마치 일반인들이 읽어보면 반박을 못하게 했는데 조금만 뜯어보면 논리가 개허접한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내 본뜻이 그게 아니었다고 발뺌을 하는 아주 비겁한 쓰레기인 겁니다. 이현배 기자님, 근데 이 사람은 보고서 작성자는 이런 논란이 있을 줄 몰랐을까요? 이걸 다 예상하고 했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왜냐하면 알았어요. 지금 이 최저임금 인상을 가지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견해가 지금 묘하게 엇갈려요. 예.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 김동연 부총리는 속도 조절을 하자는 쪽이고 양쪽이 약간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DI는 기재부 산하의 연구기관이라고요. 그러면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이 이런 자료를 내놓는 건 김동연 부총리의 의견을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내는 거죠.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제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론 장하성 실장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김동연 부총리처럼
임금 인상 속도 조절하자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최저임금과 고용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찬반양론이 매우 뜨거운, 쉽게 말하면 경제학의 경론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누군가가 주장을 해도요, 존중을 해요. 하지만 그 주장을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는 안 되죠. 국책연구기관이요. 예. 이 논쟁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인 추이를 짐작하실 수 있게 하는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대학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곳에서요, 미국의 톱 경제학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IGM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투표를 굉장히 흥미롭게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진짜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의 톱 30이에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투표를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하고요. 물가와 임금 관계에 대해서도 하는데,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해서 최근에 투표가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총 30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투표 참가자들이 그야말로 쟁쟁해요.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던 올리버 하트, 뱅트 홀름스트램 두 사람 다 참여했고요.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도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차드 탈러도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자들이 30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의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미국 연방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렸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이 지금 상태보다 심각하게 나빠질까요? 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우리는 지금 1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투표에서 15달러, 1만 5천 원, 굉장히 높은 값을 전제로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예. 그런데 이 투표 결과가 뭐냐? 엄청나게 동의한다. 고용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스트롱리 어그리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답한 학자들의 응답률이 5%예요. 그리고 동의한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21%입니다. 불확실하다 하고 중립적으로 답을 한 학자가 38%, 동의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 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한 응답률이 24%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적인 주류 경제학자 톱 30명의 생각을 일렬로 쭉 나열해 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답이 정확하게 5대5로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가 5% 더하기 21%로 26% 정도일 뿐이에요. 반대로 영향을 안 미친다도 그와 비슷한 24%나 됩니다. 그리고 중립인 불확실하다가 제일 많아요. 38%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5대5로 갈라진 매우 논쟁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이 주제가요. 예. 그런데 KDI가 이상한 통계 끌어써서 속도 조절 운운할 이런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KDI가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제가 의견이 다른 보고서를 보면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1시간 넘게 그 보고서를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시간 낭비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이 수습하는 과정도 실로 비겁했고요. 그럼 혹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좆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래도 경제학자가 연구를 한 건데 부디 족가세요라고 공손하게 하는 걸로 하죠. 근데 제가 왜 화가 나냐면, 부디 학자로서 게다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연구를 하는 분이라면 좀 정직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시각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외부 영향 다 없다고 하고 이런 결론을 낸 다음에 내 본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수습을 하는 것도 학자로서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 없는 보고서지만 굉장히 언론에 많이 인용이 돼서 오늘은 KDI의 최저임금에 관련한 보고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런저런 또 경제 효과도 많이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다 빗나갔지만. 뭐 하면은 경제 효과가 몇 주 원이다 하는 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기하고 현대경제연구원인데, 어쨌든 저는 KDI 연구소의 보고에 그렇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서 저는 크게 신뢰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그럼 뭐하러 그런 기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유용한 쓰임새가 있는 모양이죠?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를 하면 거기에 맞는
끼워 맞는 토대가 되는 연구를 해달라고 만들어낸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잘하는 게 정부의 정책에 그 결론에 딱 맞추는 연구를 되게 잘 만들어내요. 예. 그러니까 연구의 진정성이 없죠.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연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늘 하던 게 그런 거였으니까요. 예. 하지만 그것 또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언론이 주목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고 보고서를 냈음에도 논란이 되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게.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날리면서 이현배 기자님과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애국과 보훈의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이 아니라 당을 합치려는 분들이 계세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편지 함께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철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참 지저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 후보를 양보하기 싫다고 해서 저희 측 대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막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역시 한국당은 공작 정치에 대가답습니다. 합당을 제안하기 전에 저희에게 후보직부터 양보해야 합니다. 아이고, 안철수 후보님,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하시고 계시네요. 정말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당선되기 많이 어려워 보이세요.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안철수 후보님이 양보하시고 다음 총선에 또 나오시는 건 어떠세요? 네? 안철수 후보님은 지치지 않는 울버린이라고요? 더블 스코어도 뒤집을 수 있다고요? 하하하. 안철수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님의 지지율을 합쳐도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의 절반이 안 되던데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자신을 울버린이라고
언급하셨지만 국민의당은 공중분해 됐잖아요. 현재 바른미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당이 박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엔 박살이 아니라 야권 재편을 주도할 거라고요. 중도 보수 혁신의 아이콘이 될 거라고요. 아이고,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안철수 후보님 측을 겨냥해 얍삽하다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합치기도 전부터 갈라설 명분만 쌓이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님 덕분에 본의 아니게 다당제가 활성화되고 있네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대구 18도입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춘천 31도, 전주 30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녹음의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엊그저께 매화꽃이 피었던 것 같은데 벌써 매실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 같네요. 예. 오늘은 나무 인문학자라고 얘기하는 강판권 선생의 나무 철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무 인문학. 아, 그럼 어떤 겁니까? 나무에서 나무의 결을 읽어내고 나무의 이야기를 읽어내듯이 그 나무에 새겨진 사람의 이야기들, 역사들, 사연들을 읽어냅니다. 이 책을 발견하고서 정말 행복했어요.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예. 오랫동안 숲과 나무를 연구해 온 데다가 또 역사를 함께 공부해서 이 책의 깊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새겨진 그 사연들, 이야기들과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을 겹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녹음이 깊어가는 계절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강판권 선생의 책 나무 철학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재 나무 답사기 그리고 세상을 바꾼 나무 뭐 등등 어떤 것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책은 한 대여섯 페이지 분량의 글들이 약 30편, 정확히 28편이 실려 있는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서 행복, 존재, 그리고 묵묵한 소신, 경청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구절들 읽어드릴게요. 예. 먼저 그 나이테를 얘기하는 글입니다. 예. 나이테의 철학이라는 장에서 나이는 위로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먹는다 라는 알듯 말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나이는 모든 생명체의 역사다. 사람도 나무처럼 나이를 몸속에 담고 있다. 한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순간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인간도 나이를 부정하는 순간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심할 경우 나이를 속이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설령 속이더라도 몸속의 나이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인간이 자신의 나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나이라는 시간이 그간 살아온 세월이 몸을 유지하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한 생명체의 몸은 혼자서 유지될 수 없다. 몸은 나이라는 시간을 빈틈없이 차곡차곡 쌓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몸으로 시간을 먹으면서 그것을 소화시키지 않고 몸 밖으로 토해내려고 한다. 시간을 쌓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태도는 매일매일 살았던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다. 인간은 시간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 나무는 자신이 살았던 시간을 간직하면서 나이테를 만들어간다. 나무의 나이테는 시간이 온전히 축적된 결과다. 그러므로 나이테를 많이 만들수록 삶의 지혜는 깊어진다. 네, 아름답죠? 예. 이 책에는 좋은 사진들까지 함께 실려 있는데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나이테가 간직한 세월들이 선하게 다가오는 것도 같습니다. 예. 나무들의 나이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요즘 뭐 동안 열풍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나이를 먹은 만큼 그 나이 값도 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외모만 젊어 보이려 그러지 내적으로 깊이 시간을 발효시키는 그런 과정들은 생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나이테의 철학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낙엽의 철학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낙엽은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버리는 거죠. 예. 한 계절, 두 계절, 세 계절 살아오고 난 다음에는 다 버리고 또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을 낙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판권 선생은 이 낙엽에서 하나의 인생 철학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모든 걸 떨어뜨리고 아래로 가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나무의 자기 성찰이다. 성찰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그리고 성찰을 통해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도 달라진다. 나무가 오래 살아남는 것도 성찰이 많고 깊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찰의 핵심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본다는 의미의 한자 상은 나무를 본다는 뜻이다. 이는 곧 나무의 삶을 본다는 의미다. 갈림나무가 1년마다 잎을 만들고 잎을 떨어뜨리는 성찰의 행위는 바로 사람들이 제대로 봐야 할 나무의 참모습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로 상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잖아요. 예, 예. 이게 나무를 본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아, 상대할 때 상? 네, 그렇습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무는 잎을 떨어뜨린 뒤에야 자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사람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낮은 곳에서 자신이 오롯이 제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들의 생태,
과정을 보면서 인간은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갈림나무 얘기였고요. 뭐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끝도 없습니다. 예. 이런 책은 둥그렇게 앉아서 한 편씩 골라서 자기가 나무와 관련된 얘기들, 자기 삶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 자락씩 펼쳐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버드나무 있죠? 이 능수버들, 버드나무를 얘기하면서 부드럽기에 강인하다라는 제목 아래 흔들림의 철학이라는 부제를 달아놨네요. 예. 끝없이 이 나무는 흔들리면서 세월을 헤쳐나가게 마련이고 뭐 사람도 크게 다르진 않죠. 버드나무의 흔들림을 보면서 저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예.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곧게 자랄 수 있는 것도 바람에 수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흔들리기만 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 나무는 흔들리면서 뿌리를 튼튼히 만든다. 바람에 꽃과 열매를 잃어버릴 때도 많지만 그럴 때마다 뿌리는 한층 더 튼튼해진다. 흔들리는 것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현실에 적응하려면 하루에도 수천 번씩 흔들릴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변화무쌍한 현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수없이 흔들리면서 지금의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사실 나는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내가 흔들림을 방치하는 이유는 흔들려야만 좋은 생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듯 인간도 나무처럼 흔들리면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네, 이거 우리 김 PD에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기도 하죠. 예. 뭐 일관된 삶을 유지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흔들리면서도 안으로 강인한 뿌리를 내린다는 점도 아울러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쥐똥나무가 한참 풀 때인데요. 예. 그 쥐똥나무 이름이 참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 나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열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쥐똥나무도 사연이 왜 없겠습니까? 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쓸모도 많고요.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도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나무 철학의 저자는 쥐똥나무에서 이런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쥐똥나무는 우리나라 어디서든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나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도 쥐똥나무가 있어 매일 쥐똥나무를 보면서 출근한다. 그런데 보통은 쥐똥나무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쥐똥나무는 어른이 키보다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쥐똥나무 이런 점이 좋다.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던 나는 지금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살아가길 바란다. 하지만 그렇다고 쥐똥나무가 존재감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쥐똥나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생울타리로 각광받고 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울타리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각별하다. 울타리는 누군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누군가를 지켜주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삶도 드물 것이다.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다른 존재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니 그만큼 쥐똥나무의 삶이 넉넉하다는 의미다. 또한 울타리는 자신이 바람을 맞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쥐똥나무는 고귀하기까지 하다. 네, 쥐똥나무에서도 이런 깊은 삶의 철학을 읽어내는 솜씨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저자는 자신의 경험들, 자신의 삶의 궤적들과 나무를 만나게 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감각들을 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마련일 텐데 실제로 그 고대 사회부터 나무는 하나의 신비한 대상이었죠. 끊임없이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부활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뭐 아울러서 장수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예.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나 가면 당산나무가 있고 어디나 가면 또 세계목, 우주목이라는 게 있었죠. 예, 예. 그 얘기들도 이 책에서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편만
짚어보겠습니다. 예. 소통은 겨울의 갈림나무처럼이라는 제목 아래 경청의 철학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묵묵히 참고 듣는다는 것, 경청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인내가 없이는 또는 어지간한 내공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 저부터도 그렇고요. 잘 듣는 건 중요한 미덕이라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잘 듣기가 어려운 건 아무래도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직 철이 덜 든 까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겨울에 나뭇잎을 다 떨구고 난 다음에 빈 몸으로 계절의 소리, 바람의 소리를 듣는 갈림나무를 얘기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소통은 겨울의 갈림나무처럼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갈림나무는 스스로 소통하는 존재다. 진정한 소통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비워야만 한다. 그릇인 이유는 안을 비워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큰 그릇일수록 더욱 그러해야 한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텅 빈 우주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에밀 레종이 크게 울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공간이 없다. 그런데 단지 비운다고 해서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통은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대화에는 듣기가 중요하다. 인간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전에 듣는 것을 먼저 배웠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이 하는 말에 열중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수용하길 강요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듣기, 경청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은 남의 얘기를 듣는데 대단히 미숙하다고 비판합니다. 예.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를 동등한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깔보거나 낮게 보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겠죠. 경청의 철학만 차근히 다져도 지도자로서 바닥은 튼실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은행나무, 전국 곳곳에 있는 살구나무, 모과나무까지 각 나무들의 얽힌 이야기들을 한자락 한자락 풀어내면서 우리의 삶을 겹쳐놓고 있는 이 나무 철학,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들려주는 강판관 선생의 목소리가 듬직하게 울립니다. 녹음이 깊어가는 계절에 나무 철학을 통해서 나무로부터 뭘 배워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참 나무는 아무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에게 참 많은 걸 가르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을 들려주죠. 예. 이걸 말없음의 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 말없음의 의미, 말없음의 말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은 나무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나무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관조하고 또 그렇게 터득하는 것, 여기서도 정말 무한한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무한한 상상력을 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나무 한 그루가.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이었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코너 시간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광역단체장 6곳을 사수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최근엔 전국 광역단체장 9곳의 승리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두원 전 의원은 어차피 질 거 뻥이나 좀 치고 지자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만약 한국당의 지방선거 패배 후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다면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모두 2,344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55% 시민들은 홍준표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네요. 30%,
3명 가운데 1명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8% 시민들은 자유한국당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를, 나머지 7%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을 꼽았네요.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여러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김재춘님, 홍준표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돼야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서겠죠. 코털도사님,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돌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그제 문제는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언제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인데요. 정답자 너 이름이 뭐니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다음 정답자 화이트팽님 한반도를 연결하는 철길이 하루빨리 이어지길 바랍니다. 크로진 사용 당첨자 캡틴 하롱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황선홍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한겨레 외니아미연에 기고한 KDI 최저임금 보고서 실만 강조하고 득은 감추었다.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칼럼은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 내용과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며칠 전에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공약대로 법정 최저시급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면 고용 감소폭이 확대돼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은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이 보고서가 한국이 아닌 외국의 추정치를 이용하면서 그마저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과대 추정된 값을 편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도 득과 실이 있다. 일정 기간 기업 부담이 늘 수도 있지만 소득 불평등 완화, 내수 확대, 생산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는 득은 분석하지 않고 실만 강조하면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잘못된 주장을 폈다. 게다가 다른 연구자의 결과를 원저자의 주장과 상반되게 이용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허러스토시와 린드네르의 논문은 매우 크고 빠른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경미하고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규명한 대표적인 연구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정책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주장한 연구는 이번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유일하다. 네, 한국개발연구원 참 독창적인 연구를 했군요. 김용민 브리핑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